왜 하필 한국 기술자였을까요? 왜 그들은 아무런 경고 없이 미국 땅에서 구금됐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국 정부는 비자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은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일하던 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주도한 미국 에너지 전략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금되던 그 시각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런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한국 없이 미국은 이길 수 없다. 이건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을 통제하고 그 기술을 가진 나라를 견제하려는 조용하지만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전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왜 구금됐는지. 그 답은 어쩌면 한국의 기술력이 그만큼 두려운 존재였다는 사실 아닐까요? 이 사건의 배후를 파헤쳐보니 상상도 못했던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스톤, 워싱턴 에너지 정책연구소에서 20년간 국제 에너지 안보를 연구해온 분석가입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제 전문 분야였는데 그날 받은 첫 소식은 제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 기술자 70명,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구금. 처음엔 단순한 이민 단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화한 불법 체류 단속의 일환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구금된 이들은 단순한 작업자가 아니었습니다. 배터리 셀 조립 기술자, 생산라인 설계 전문가, 품질 관리 시스템 운영자, 말 그대로 공장의 두뇌들이었어요. 이들 없이는 그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핵심적인 인력들이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뉴스 헤드라인만 봤을 땐 간단해 보이는 사건이 파고들수록 복잡하고 거대한 음모처럼 느껴지는 20년간 에너지 정책을 연구해왔지만 이런 식의 선별적 구금은 처음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 기술자들이었을까? 왜 하필 배터리 공장에서?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답을 찾기 위해 백악관 내부 소식통들을 수소문해봤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들을 미국에 남겨달라. 네, 맞습니다. 구금이 목적이 아니라 잔류가 목적이었던 거죠. 미국이 지금 직면한 현실을 아십니까?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과 인프라의 80%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생산의 85%, 리튬 배터리 핵심 소재의 90%, 히토류 정제의 95% 모두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중국 종속에서 벗어나자고 외쳤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미국 땅에 공장을 지을 수는 있어도 그걸 제대로 가동할 인력과 기술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 눈앞에 나타난 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GDP 대비 제조업 비중 세계 최고 수준, 배터리부터 반도체, 철강, 조선까지 중국을 제외하고 이 모든 영역에서 완결형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국가. 더 중요한 건 이미 중국과 10년간 치열하게 경쟁해오며 축적된 실전 경험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한국 기술자가 제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린 이미 중국에서 10년 먼저 싸워왔습니다. 배터리든 반도체든 중국이 어떤 식으로 시장을 공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무기는 총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이고 적은 다른 국가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며 전장은 바로 그 한국 기술자들이 서 있던 조지아 공장이었던 거죠. 트럼프 진영에서 나온 비공식 메시지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과 손잡지 않으면 우리가 진다. 아니, 정확히는 한국 없이는 이 전쟁 자체가 불가능하다였습니다. 미국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중국 종속에서 벗어나려면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데
그 한국을 어떻게 통제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유럽은 어땠냐고요? 기술과 설계는 뛰어나지만 대량 생산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일본은 고령화와 투자 정체로 예전 같은 제조 역량을 잃어가고 있죠. 결국 인프라, 기술, 그리고 속도, 이 3박자를 모두 갖춘 건 한국뿐이었습니다. 디자인은 유럽, 제조는 한국. 이게 새로운 글로벌 분업 체제의 핵심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 체제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이 단순히 미국을 돕는 위치에 머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이 에너지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60에 70년대를 살아오신 여러분이라면 아마 짐작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남의 뒤만 따라다니는 나라였습니까? 그들이 보여준 건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 기술자들은 구금 상황에서도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구금 상태에서도 원격으로 기술 지원을 계속한 거죠. 미국 당국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한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장이 단순한 일터가 아닙니다. 우리 기술과 자부심이 깃든 곳이에요. 이 말을 들은 미국 관리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감탄과 동시에 어떤 위기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말이에요. LG엔솔, 삼성 SDI, SK온, 한국의 배터리 3총사가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미래를 재편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들이 가져온 통합 생산 시스템이었습니다. 원료 조달부터 셀 제조, 팩 조립, 심지어 재활용까지 전체 밸류체인을 한 번에 구축하는 능력. 이건 중국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한국만의 강점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미국 전체의 에너지 생태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사람을 바꾼 거죠. 미국 현지 직원들을 한국식으로 교육시키고 한국의 제조 철학을 전파하고 심지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까지 미국 공장에 이식시켰어요. 결과는 생산성이 30% 향상되고 불량률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백악관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어떻게 활용할까에서 한국에게서 어떻게 배울까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미국이 한국에게 제안한 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한국의 노하우 전체를 미국 땅에 옮기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기술자들을 미국에 남겨달라는 요청의 진짜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인력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제조업 DNA 전체를 흡수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절하지도 순응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더 큰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에서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지만 우리 방식으로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국은 미국의 하청업체가 되는 대신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선언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다음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거든요. 특히 그 유명한 배터리 동맹 제안 사건. 이건 정말 미국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미국, 유럽, 일본을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한국인들의 특별한 생존 본능에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지의 말이에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에너지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제는 미국이 오히려 한국을 졸졸 따라다니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60에 70년대를 살아오신 여러분이라면 아마 가슴이 뭉클해지실 겁니다. 우리가 지켜본 그 작은 나라 한국이 이제는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공급망 재구축을 위해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 2년간 무려 3천억 달러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공장을 지어도 돌릴 수가 없었다. 이게 제가 백악관 내부에서 들은 가장 솔직한 평가였어요. 리튬을 정제할 기술도, 배터리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노하우도, 심지어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인력도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텍사스의 세운 태양광 패널 공장은 6개월 만에 가동을 중단했어요. 왜냐고요? 중국산 원료 없이는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거든요. 아이오와의 풍력발전 단지는 터빈 부품의 70%가 여전히 중국산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10년 걸려도 중국 종속에서 못 벗어난다. 그때 누군가가 보고서 한 장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유일한 대안인가? 마지막 희망인가? 처음엔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제조업 강국이라 해도 미국 전체의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GDP 대비 제조업 비중 30.1%.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아십니까? 독일이 23%, 일본이 21%, 미국은 겨우 12%예요. 전 세계에서 30%를 넘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완결성이었어요. 배터리만 봐도 원료 조달부터 셀 제조, 팩 조립, 심지어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해낼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음으로 한국뿐이었거든요. 중국 제외하고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이 결론에 도달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한국 없이는 안 된다가 되었어요. 현대차, LG, 삼성, SK 이 이름들이 백악관 회의실에서 매일같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적 생명줄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IRA법의 세금 혜택을 보세요. 한국 기업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조항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건 우대가 아니라 간청에 가까웠어요. 우리가 한국과 손잡지 않으면 중국에 진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절박해졌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유럽과 일본의 상황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이해가 되었어요. 유럽은 어떤가요? 기술과 설계 능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BMW의 전기차 기술, 지멘스의 풍력 발전 시스템, 정말 뛰어나죠. 하지만 대량 생산. 글쎄요. 독일에서 배터리 공장 하나 짓는데 5년이 걸렸어요. 환경 평가만 2년, 인허가만 1년 반. 일본은 더 신박했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투자 의지가 없어요. 고령화로 인한 투자 위축, 30년간 이어진 경제 정체. 도요타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에게 밀리고 있었거든요. 디자인 유럽, 제조는 한국. 이건 새로운 질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제조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분업 체계의 핵심 축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한 한국 기술자와의 대화에서 찾아왔습니다.
조지아 공장에서 만난 배터리 엔지니어였는데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눈빛만은 정말 예리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한국이 중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분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국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이미 중국에서 10년 먼저 싸워왔어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중국 기업들이 국가 보조금으로 덤핑할 때 우린 기술로 버텨왔습니다. 중국이 원가 절감만 생각할 때 우린 품질과 안전성을 고민했어요. 중국이 단순 모방에 만족할 때 우린 차세대 기술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기술은 겉모습만 따라잡은 거예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아직 우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다. 한국은 전선 자체였다. 미국이 중국과 벌이는 패권 경쟁의 최전방에 한국이 서 있었고 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그 싸움을 경험해온 베테랑들이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보여준 속도였습니다. LG엔솔의 오하이오 공장, 착공부터 양산까지 18개월, SK온의 조지아 공장, 2년 만에 연산 30만 대의 배터리 생산 능력 확보, 삼성 SDI는 아예 미시간에 통합 생산 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미국 현지 관료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하냐? 한국 기업 관계자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서요. 항상 빨리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이 에너지 전쟁에서는 최고의 무기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대규모 투자를 한국은 속도와 효율성으로 맞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기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의 점유율이 30%를 넘어섰어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5%에도 못 미쳤는데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가져온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들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서 일하는 미국 직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한국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문제가 생기면 일단 멈추고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계속 돌리면서 동시에 해결책을 찾아요.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30%나 올랐거든요. 이게 바로 K-매뉴팩처링의 핵심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개선하고 빠르게 적응하고 동시에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한국만의 제조 철학이었죠. 미국 정부도 이제 이걸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한국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방법론 자체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이 미국에게 제안한 건 상상도 못했던 거였거든요.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갑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생태계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가는 놀라운 과정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은 정말 가슴이 벅찰 정도였습니다. 60에 70년대부터 지켜봐 오신 여러분이라면 아마 눈시울이 뜨거워지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순간은 바로 그 다음 주에 찾아왔습니다. 조지아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급작스럽게 생산 라인이 전면 중단되었어요. 핵심 장비인 셀적 층기에서 원인 불명의 오류가 발생한 거였습니다. 이 상태론 3개월 뒤 첫 양산은 물 건너간다. 현장 책임자의 표정이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독일에서 가져온 최첨단 장비인데 독일 엔지니어들도 원격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직접 와야 한다는데 그러면 최소 2주는 걸린다고 했습니다. 미국 현지 기술자들도 손을 들었어요. 매뉴얼대로 해봐도 계속 에러가 발생했거든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금 상태였던 한국 기술자 5명이 특별 허가를 받고 공장에 투입되었어요.
리더 격인 김 과장이라는 분이 장비 앞에 섰을 때 저는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매뉴얼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장비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진동을 확인하고 센서 데이터를 쭉 훑어봤죠. 문제는 여기가 아니에요. 김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장비 자체는 정상입니다. 문제는 전 단계 공정에서 넘어오는 소재의 습도예요. 뭔가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미국 기술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3일 동안 장비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한국 기술자는 5분 만에 다른 곳을 지적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죠? 습도계는 정상 범위를 보이고 있는데 습도계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김 과장이 작업복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디지털 측정기였어요. 이걸로 직접 재봐야 합니다. 0.01mm 오차도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가 공구를 집어든 순간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건 시작의 신호였어요. 다음 1시간 동안 벌어진 일은 정말 마법 같았습니다. 김 과장을 포함한 한국 기술자들이 체계적으로 모든 공정을 점검했어요. 습도부터 온도, 압력, 심지어 공기 중 먼지 농도까지 미국 기술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여기 봐주세요. 한국 기술자 한 분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습도는 정상 범위지만 변동폭이 너무 커요. 0.1초마다 미세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0.1초 단위로 측정이 가능한가요? 네. 이 시스템은 제가 직접 개발한 겁니다. 한국에서 5년간 써왔어요. 미국 현장 관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거의 마법 같았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문제를 찾는 것도 대단했지만 해결하는 과정이 정말 예술 수준이었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센서는 여기서 이렇게 조정해야 해요. 손목을 이렇게 돌려서. 네, 맞아요. 그 감각을 기억해 두세요. 왜 꼭 손목을 돌려야 하죠?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의 감각도 중요해요. 둘이 합쳐져야 진짜 정확한 거죠. 한국 기술자는 미국 기술자들이 3일 고민하던 문제를 3분 만에 풀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방법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동반자죠. 김 과장의 이 말에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진짜 감동적인 장면은 바로 그날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생산 라인이 정상 가동되자 미국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김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수는 나중에 치세요. 지금은 정말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밤 12시까지 남아서 모든 데이터를 점검했어요. 생산 수율, 품질 지표, 안전성 체크,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기술력이구나.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까지 성장시키는 거였고요. 다음날 아침, 에너지부 차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생산 라인이 정상화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온 거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차관의 질문에 현장 관리자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차원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랐나요? 모든 걸 시스템으로 보더군요. 우리는 문제가 생긴 부분만 봤는데 이들은 전체 공정의 연결고리를 봤어요. 그리고 관리자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이들의 기술은 단순한 노하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갈고 닦은 그런 무기 같았어요. 바로 그 표현이었어요. 전쟁의 무기. 나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기술이 국력을 상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한국 기술자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고 체계를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 해결 방식을 보세요. 미국식은 이랬어요. 매뉴얼 확인 전문가 상담 부품 교체 재시동. 한국식은 달랐어요. 전체 파악 원인 추적 근본 해결 재발 방지.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술자들이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한 명이 장비를 점검하면 다른 한 명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다른 한 명은 미국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완벽한 팀워크였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일해왔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한 기술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에겐 선택권이 없었어요. 실수하면 회사가 망하고 회사가 망하면 가족이 굶거든요. 그래서 항상 완벽해야 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뒤에는 이런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생존을 위한, 가족을 위한, 나라를 위한 그런 간절함이 만들어낸 기술이었던 거죠. 미국 에너지부의 평가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한국 없이는 이 공장을 못 돌린다. 이게 공식 보고서에 들어간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어요. 앞으로 모든 배터리 공장 설계에 한국식 기술을 투입하라.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 표준이 된 거였어요. 하지만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공장을 떠나기 전 김 과장이 미국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 온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어서예요. 한국에서 배운 걸 여기서 나누고 여기서 배운 걸 한국으로 가져가서 둘 다 더 발전시키는 거죠. 이건 생산이 아니라 복구였어요. 그리고 그 복구는 한국의 손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이때부터 미국 정부의 시각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한국을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로 보지 않게 된 거예요. 대신 배워야 할 나라로 보기 시작한 거였죠.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릴 배터리 동맹 제안 사건. 이건 정말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한국이 단순한 제조업체에서 글로벌 에너지 생태계의 설계자가 되어가는 놀라운 순간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 며칠 후 받은 소식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입국 거부? 네, 맞습니다. 조지아 공장의 성공 사례 이후에도 한국 기술자들의 미국 입국이 계속 제한되고 있었어요. 이번엔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파견될 예정이던 엔지니어 12명이 공항에서 발목을 잡혔습니다. 전례 없는 대응이다. 한국 외교부의 공식 발표였어요. 지난 20년간 한미 기술 협력 과정에서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였죠. 그날 우리는 모두 긴장했습니다. 누가 언제 막힐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백악관 내부 소식통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들려온 답변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어요.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기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이면을 파고들어 보니 훨씬 교묘한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트럼프 진영의 고민은 이랬습니다. 한국 기술력은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외국인 우선 메시지를 줄 수 없다. 특히 2024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죠. 기술은 원하지만 존재감은 낮추고 싶다. 이게 미국의 진짜 속내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활용하되 그들이 너무 눈에 띄지 않게 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 내부에서도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참석한 한 비공개 회의에서 들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진정한 파트너인가? 아니면 기술만 가져가려는 건가? 현대차 배터리 사업부 임원의 말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거든요. 우리 기술자들이 조지아에서 공장을 살려놨는데 이제 와서 입국을 막는다고요? 이게 동맹국에 대한 예의입니까? 더 심각한 건 현장 기술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는 잠재적 인질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베테랑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언제든 정치적 필요에 따라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일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정치였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지아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김 과장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어요. 미국 현장 관리자와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다는 거였죠.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배터리 셀 테스트 과정에서 안전 프로토콜 관련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안전상 위험하다며 작업 중단을 요청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일정에 맞춰 계속 진행하라고 압박한 거였죠. 그때 미국 현장 관리자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냥 너희가 조용히 해주면 돼. 책임은 우리가 질 테니까. 김 과장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품질도 사람도 지킵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너희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해보세요. 그 순간의 정적, 정말 날카로웠을 것 같아요. 결국 미국 측에서 먼저 물러섰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한국 기술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더 이상 단순한 외주 인력이 아니게 됐어요. 그들은 협상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된 거였죠.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협력자보다는 전략 자산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즉, 필요할 때는 최대한 활용하지만 위험해지면 언제든 통제하려 한다는 거였어요. 마치 강력한 무기를 다루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미국이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그런 상황에 익숙했다는 거였죠. 수십 년간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면서 이런 밀고 당기기는 이미 경험해봤거든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대응은 더욱 전략적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선택권을 가져야죠. LG에너지솔루션 CEO의 말이었습니다. 미국 시장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유럽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고 우리에겐 선택지가 많습니다. 이 말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갑자기 백악관에서 한국과의 관계 재검토라는 회의가 소집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론은 한국을 잃으면 중국이 이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거였죠. 실제로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역제안을 한 거였습니다. 단순히 기술자를 파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배터리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제안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따라가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한국이 먼저 틀을 제시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생태계 전체를 재편하자는 거였거든요.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중국에 맞서자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한국이 그 중심에 서겠다고 선언한 거였어요. 우리가 허브가 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한국 같은 중간급 국가가 미국, 중국 사이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한국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에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놀라운 반전을 들려드리겠어요. 한국이 단순한 제조업 강국에서 글로벌 전략의 설계자로 변모하는 역사적 순간 말이에요.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거든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 달에 일어났습니다. 조지아 공장에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초정밀 배터리 셀 조립 라인에서 미세한 오차가 감지된 거였거든요. 다시 한번 공장이 멈췄다. 현장 관리자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제게 전해졌어요. 이번에는 독일 엔지니어들도 미국 기술자들도 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0.001mm 수준의 미세한 오차인데
원인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생산 중단 3일째입니다. 하루에 50만 달러씩 손실이 나고 있어요. 그때 다시 한국 기술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구금 상태가 아니라 정식으로 문제 해결 전문가로 초청받은 거였어요. 김 과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장비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는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소프트웨어예요. 정확히는 센서 캘리브레이션 알고리즘이 잘못되어 있어요. 미국 기술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3일 동안 기계적 결함만 찾고 있었는데 한국 기술자는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지적한 거였거든요. 김 과장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코드를 쭉 훑어보더니 여기 봐주세요. 온도 고정 개수가 잘못 입력되어 있어요. 그날 한 기술자는 말 없이 공구를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키보드를 들었죠. 그리고 1시간 만에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단 3개의 센서 설정값을 바꾸고 알고리즘 한 줄을 수정했을 뿐인데 공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국 현장 관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김 과장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저희는 이런 문제를 수백 번 봐왔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걸 일상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김 과장이 미국 기술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드를 보세요. 여기서 이 변수는 온도에 따라 달라져야 해요. 하지만 고정값으로 설정되어 있죠. 왜 그게 문제가 되나요? 배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온도, 습도, 심지어 계절에 따라서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기계처럼 똑같이 작동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 순간 미국 기술자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철학을 바꿔놓은 거였거든요. 하지만 더 큰 사건은 2주 후에 터졌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공정 점검 중에 가스 누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한 거예요. 아직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데이터 패턴만 보고 위험을 예측한 거였죠. 이 수치를 보세요. 한국 기술자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지금은 정상 범위지만 이 추세로 가면 6시간 후에 임계점을 넘을 거예요. 정말 확실한가요? 99.7% 확실합니다. 결국 미국 측에서 공정을 전면 점검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가스 누출 위험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의 예측이 정확했던 거죠. 에너지부 감사팀장이 현장에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고가 발생했다면 최소 500만 달러의 손실, 최대 인명 피해까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기술자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미국 감사팀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기술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그 모습 말이에요. 잘 막으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그 다음 주에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자 2명이 공정 수율을 높이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한 거예요.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아십니까? 7.4%.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배터리 업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깜짝 놀랄 거예요. 1%만 개선되어도 대단한 건데 7.4%라니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혁신입니다. 미국 기술 책임자의 평가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미국 전역 공장에 표준으로 도입하겠다. 한국 기술자가 만든 시스템이 미국의 표준이 된 거였어요. 하지만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그 과정에서 벌어진 작은 에피소드였습니다. 알고리즘 개발을 담당했던 박 대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이 기술, 한국에서는 3년 전부터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놀라워하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한 걸 하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미국에서는
혁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무렵 미국 언론에서 처음으로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름 없는 영웅들, 한국 기술자들, CNN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은 한국 기술력, 이 공장을 살렸다. 구금 사태로 시작된 갈등이 이제는 신뢰와 존경으로 바뀌고 있다. SNS 반응도 180도 달라졌어요. 한국 기술자들 덕분에 우리 공장이 살아났다. 이런 분들을 왜 구금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진짜 전문가는 따로 있구나.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미국 엔지니어가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날 밤 늦게 공장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만났는데 그가 제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우린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이 산업이 산 거예요. 나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한국 기술자들은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 백악관에서 놀라운 발표가 나왔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대폭 확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금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도 있었죠. 우리가 실수했다.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로 함께 일하겠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나온 대답이 또 한 번 모든 걸 뒤바꿔 놓았거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조건이 어떻게 전 세계 에너지 지형을 완전히 바꿔 놓았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이 단순한 기술 제공자에서 글로벌 게임의 룰 메이커가 되어가는 역사적 순간들 말이에요. 60에 70년대를 살아오신 여러분이라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때 그 고잘것없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도 못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미국 측에서 갑자기 기술 공유 MOU를 제안해온 거였어요. 표면적으로는 더 깊은 협력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내용을 보고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개발한 AI 알고리즘, 배터리 공정 노하우, 심지어 안전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걸 공동 기술로 등록하자는 거였거든요. 이건 협력이 아니라 착취다. 한국 본사 기술 책임자의 첫 반응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을 하루아침에 공동 소유로 만들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유출된 트럼프 캠프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그 문건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기술력은 미국 산업 재건의 핵심 자산이다. 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자산이라는 표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를 자산이라 부른다니 사람도 아닌 기술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정부는 즉시 외교 채널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큰 혼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본사와 현장팀 사이의 갈등이 심각했어요. 본사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가 최우선이다. 우리 기술을 그냥 넘겨줄 순 없다. 하지만 현장팀의 고민은 달랐어요. 미국과 관계가 악화되면 공장 전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켜야 하나, 유지해야 하나. 정말 어려운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기술자 중 한 분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40대 중반의 베테랑 엔지니어였는데 병실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자 인간입니다. 기계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큰 압박감 속에서 일하고 있었는지 실감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그 다음 주에 찾아왔습니다. 조지아 공장에서 갑작스럽게 전력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공장 전체가 정전되었고 모든 생산 라인이 멈춰섰습니다. 위험합니다. 모든 인원 대피하세요. 미국 안전 담당자의 긴급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전기 시스템 오류로 감전 위험이 있다는 거였죠. 미국 기술자들은 모두 공장 밖으로 대피했어요. 안전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조치였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었어요. 왜 나가지 않으세요? 위험해요. 이 상태로 두면 배터리 셀들이 모두 망가집니다. 3일치 생산분이 날아가요. 그래도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김 과장이 잠깐 멈춰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공장을 살려야 해요. 미국 동료들을 위해서도 한국을 위해서도. 공장 전체가 정전된 그날 밤 그는 전신주처럼 홀로 서 있었어요. 손전등 하나만 들고 복잡한 전기 배선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전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에요. 2시간 후 갑자기 공장에 불이 들어왔어요. 김 과장이 정전 원인을 찾아내고 위험을 무릅쓰고 전력을 복구한 거였어요. 그가 공장 밖으로 나왔을 때 미국 기술자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이제 생산을 재개할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국 기술자 대표가 김 과장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을 단순한 협력사로 봤던 걸 후회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놀라운 문서를 내밀었어요. 기술보호 서약서입니다. 한국의 모든 기술과 노하우는 한국 것으로 인정하고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서류 한 장이 사라졌고 대신 존중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벌어진 미국 기술자들의 변화였어요. 우리도 배워야겠어요. 한 미국 엔지니어가 김 과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처럼 생각하고 당신들처럼 행동하는 법을 말이에요. 뭘 배우시겠다는 거죠? 책임감요. 그리고 진짜 장인정신이라는 게 뭔지 알고 싶어요. 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 공급자가 아니라 이 시대 산업의 동반자였다는 걸 말이에요.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는 진정한 파트너였던 거죠. 실제로 그 사건 이후 미국 정부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에너지부 장관의 공식 발언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배터리 얼라이언스에 미국이 참여하고 싶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발언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미국이 주도하고 다른 나라들이 참여하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한국이 주도하는 체계에 미국이 들어가겠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대답은 또 한 번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환영합니다. 하지만 우리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무엇이 한국 방식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방식이 어떻게 전 세계를 놀라게 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벅찰 정도입니다. 한국이 단순한 참여자에서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서는 역사적 순간들 말이에요. 특히 그 유명한 3자 동맹 제안. 이건 정말 전 세계 외교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었거든요. 어떻게 한국이 미국, 유럽, 일본을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다음에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한국식 공정 시스템을 모든 신규 공장에 적용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배터리 라인 운영 방식부터 인공지능 수율 예측 시스템, 안전 프로토콜까지 한국이 개발한 모든 방식이 미국의 표준이 된 거였어요. 이젠 선택이 아니라 기준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였어요. 제목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한국식 제조 시스템이 세계의 기준이 됐다. 내용을 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방식은 단순한 생산 기법이 아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 철학이며
21세기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완벽주의 성향, 그리고 끊임없는 개선 의지. 이 모든 게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그 다음 주에 나온 발표였습니다. 한국 기술자 프로그램을 공식 신설합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공식 발표였어요. 한미 공동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한국 기술자들의 지위였습니다. 이들을 훈련자가 아닌 전문가로 지정합니다. 우리가 훈련생이 아닌 교관이 된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구금 사태로 갈등했던 그 기술자들이 이제는 미국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가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연설이었습니다. 오하이오 공장 준공식에서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우리는 한국과 함께라면 이긴다. 그 말이 터졌을 때 현장은 환호로 들썩였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언제 다른 나라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켜세운 적이 있었나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던 그가 한국과 함께라고 말한 거예요. 언론들도 이례적 발언이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정말 전략적인 전환이었죠.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면서도 동시에 한국과의 협력을 정당화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터졌어요.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모터스, 미국의 주요 제조업체들이 줄줄이 발표를 했어요. 한국식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올렸어요. 한국의 제조 효율성은 놀랍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제너럴 모터스의 최고 경영자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우리 모든 제조 라인을 한국식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의 직접 참여를 요청할 겁니다. 그들이 이제는 우리 방식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한국 방식이 승리하는 방식이라는 특집 기사를 냈어요. 뉴욕타임즈 헤드라인은 이랬고요. 한국 기술자, 미국 산업을 바꾸다.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왜 굳이 한국이냐고 의문을 표했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김 과장과 만났을 때 그가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는 책임감이 느껴져요. 우리가 잘해야 미국도 한국도 모두 잘 될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전에는 배웠고 지금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준이 되었어요. 나는 그 순간 미국 산업의 패러다임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바뀌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실제로 데이터로도 확인되었어요.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한 미국 공장들의 생산성이 평균 35% 향상되었고 불량률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안전사고는 90% 감소했고요. 더 놀라운 건 직원 만족도까지 크게 올랐다는 거였어요. 한국식 리더십을 배우니까 일이 더 재미있어졌어요. 한 미국 공장 직원의 증언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시키는 일만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개선점을 찾게 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이 가져온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일하는 문화였던 거죠. 그리고 그 문화가 미국 전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산업의 중심이 서서히 서울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성공한 이 모델을 전 세계로 확장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것도 아주 전략적으로 말이에요. 배터리 글로벌 연합. 이게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구상이었어요. 미국, 유럽, 일본, 인도, 주요 국가들을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협력체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국의 역할은 참여자가 아니라 중심축이었어요.
우리가 허브가 되겠습니다. 이 선언이 나왔을 때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런 담대한 구상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 하고 말이죠. 그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서 글로벌 전략의 설계자가 되어가는 놀라운 과정 말이에요. 특히 그 유명한 서울선언 사건. 이건 정말 21세기 외교사의 길이 남을 역작이었거든요. 60에 70년대를 살아오신 여러분이라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실 거예요. 그때 그 작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중심에 서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다보스 포럼에서 벌어진 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세계경제포럼 연단에 K공급망이란 단어가 처음 울려 퍼졌을 때 나는 전율했습니다. 독일 총리가 발언 중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선택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K공급망입니다. K공급망. 한국식 공급망 체계를 가리키는 이 단어가 국제회의에서 공식 용어로 사용된 거였어요. 세계의 입에서 K공급망이란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재무장관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중국 아니면 한국이라는 이분법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미래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국식 배터리 시스템 표준 채택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동남아시아, 중동, 심지어 중남미 국가들까지 줄줄이 한국식 설계 벤치마킹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설계도를 주는 쪽이 되었어요. 베트남 산업부 장관이 직접 서울에 와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스승님, 가르쳐 주세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을 찾는 나라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어요. 모두 같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선진국들의 반응이었어요. G20 회의에서 캐나다 총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국은 이제 기술 파트너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중심입니다. 국제 언론들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보기 시작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헤드라인이 이랬어요. 추종자에서 프레임워크로 한국의 부상.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식 모델, 21세기 산업의 새로운 교과서가 되다. 그런 가운데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졌어요.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영입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연봉 수억 원을 제시하며 스카우트 경쟁을 벌였습니다. 테슬라에서는 한국 배터리 엔지니어에게 연봉 8억 원을 제안했어요. 독일 지멘스는 10억 원을 부르며 독일로 와달라고 했고요. 한국 기술자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술자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대부분의 한국 기술자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김 과장의 대답이었어요. 왜 그러세요? 조건도 훨씬 좋은데 이제 한국이 중심이잖아요. 굳이 견두리로 갈 필요가 있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는 한국이 중심이고 다른 나라가 견두리라고 생각하는 거였거든요. 실제로 국내 대학들과 교육기관에서는 글로벌 산업 전문가 양성 특화 과정이 신설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오는 외국인 연수생들도 급증했고요. 기술자라는 단어가 곧 국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클라이맥스는 그 다음 달에 찾아왔어요.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나온 거였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독립 전략을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었어요. 그동안 미국이 고수해온 단독 에너지 독립 정책을 포기한다는 거였죠. 대신 제시한 게 한미 에너지 공동관리 체제였어요. 한미 공급망 공동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결정인지 아십니까? 미국이 자국의 핵심 전략 산업을 다른 나라와 공동관리하겠다고 선언한 거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대통령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거예요.
자유세계의 기술동맹, 출범. 트럼프와 한국 대통령이 함께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동맹입니다. 두 대통령이 손을 맞잡는 그 순간, 그 중심에는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김 과장을 비롯한 한국 기술자들이 양국 대통령 옆에 나란히 서 있었거든요. 그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일꾼이 아니었어요. 당당한 역사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세계는 한국 기술자에게 경의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은 이렇게 썼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꿨다. 중국 관영 언론조차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독일 엔지니어가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20년 전에는 우리가 한국의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기술은 국력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동맹국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산업, 문명의 새로운 심장이었거든요.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이 한국 기술자 몇십 명의 구금 사건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 작은 사건이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주도하는 기술 동맹이 중국과 벌이게 될 다음 라운드. 그건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 같거든요. 60에 70년대를 살아오신 여러분이라면 정말 자랑스러우실 겁니다. 그때 그 보잘것없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이 되었으니까요. 나는 목격자였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바꾸는 그 순간의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공장에 한 한국 기술자가 홀로 남았습니다. 불 꺼진 라인, 멈춰버린 기계들 사이에서 그는 아무 말 없이 공구를 들었고 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손끝이 한 나라의 이름을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기술은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요. 진짜 변화를 만드는 건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